2008년 당시 2살이었던 케일리는 어머니 케이시와 외조 부모님과 함께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오후 8시경 케일리의 외할머니인 신디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체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환원은 체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그러자 신디는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죠. 교환원이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 신디는 차를 훔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케이시와 신디는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고 조지는 아내와 딸 사이에 끼어 아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디가 신고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손녀딸인 케일리를 한 달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는 경찰관이었고 신디는 간호사였으며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었습니다. 부부는 아들과 딸 케이시를 낳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1986년 3월 19일 생인 케이시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 자랐습니다. 케이시가 18살이었을 때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죠. 처음에 케이시는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두려웠지만 의외로 신디는 할머니가 될 것에 기뻐했고 케이시를 격려했습니다. 2005년 8월 9일 그렇게 19살이 된 케이시는 딸 케일리를 낳았습니다. 케이시가 임신했을 때 그룬드라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들은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2005년 1월에 만나 사랑에 빠졌으며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케이시는 자주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 케이시는 그룬드에게 문자를 보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케이시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룬드라고 말했죠. 그룬드가 케이시와 처음 교제했을 때 케이시는 이미 임신한 지 몇 달째였고 그룬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케이시의 곁을 지켰고 한동안 케일리를 자신의 딸처럼 돌봤습니다. 케일리가 태어난 지 10개월 후인 2006년 6월 그룬디는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되었고 케일리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그룬디는 케이시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케이시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그녀의 부모님은 케이시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지원했으며 가끔 케일리를 돌봐주기도 했었죠. 2008년 6월 16일 조지와 신디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케이시와 케일리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손녀와 딸이 갑자기 사라지자 조지와 신디는 당연히 걱정했고 즉시 케이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케이시는 인근 도시인 템파로 출장 중이라며 집에 갈 수 없다고 알렸죠. 이후 신디는 케이시에게 손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케이시는 항상 케일리가 유모의 집이나 놀이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신디는 손녀와 통화 한 번 하지 못한 채 한 달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7월 15일 조지는 갑자기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올랜도 어딘가에서 버려진 가족의 차를 발견한 후 견인하게 되었다며 벌금을 내고 차를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가 그 차량을 몰고 사라졌었기 때문에 부부는 즉시 그 차량을 찾으러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후 조지는 차 트렁크에서 불길한 냄새를 맡았죠. 조지는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시신이 부패한 냄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트렁크에는 곰팡이가 핀 피자 한 봉지만 발견되었습니다. 당황한 부부는 케이시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행방을 알아봤는데 케이시는 출장 중이 아니었고 새 남자친구인 토니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케이시는 집으로 돌아온 후 부모님에게 케일리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케이시는 어머니와 다투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케이시는 경찰에게 딸의 실종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이제 그녀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케이시는 올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이벤트 기획자로 일하며 매우 바쁘게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6일 그녀는 급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케일리를 유모에게 맡겼고 퇴근 후 케일리를 데리러 갔을 때 유모와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을 듣고 경찰관들은 황당했습니다. 케이시의 주장대로라면 유모가 케일리를 납치한 것인데 무려 한 달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K씨는 유모가 케일리를 데리고 갔던 공원과 마트 등에서 케일리를 찾아봤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자신을 원망할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후 부모님이 두려워 집에 가지 못하고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씨는 유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유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분 동안 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나중에 유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서비스가 종료된 번호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유모가 케일리를 해칠 것이 두려워 끝내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유모의 이름이 제나이다이며 흑인 혼혈 여성으로 25살이라고 말했습니다. K씨는 그날 밤 수사관들을 한 아파트 건물로 데려갔고 그중 한 곳을 가리키며 그곳이 유모의 집이라고 말했죠. 수사관은 K씨가 지목한 집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고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분명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이어 수사관은 관리사무실로 향해 제나이다라는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했지만 제나이다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그 집은 3월부터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K씨에게 딸이 실종된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러자 K씨는 직장 동료 한 명에게 딸 실종에 대해 언급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어보니 K씨는 수년 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일찌감치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K씨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날 함께 스튜디오에 가보자고 말했죠. 그렇게 K씨와 경찰은 스튜디오에 도착했고 경비원은 K씨라는 사람이 이곳에 근무하지 않는다며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씨는 물러서지 않고 경비원의 실수라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책임자가 나타났고 그는 K씨에게 당신은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 책임자는 K씨의 딸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게 됩니다. 건물에 들어간 후 K씨는 복도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친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결국 K씨는 복도 끝에 도달한 후 갈 곳이 없게 되자 여기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시인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K씨는 여전히 끈질기게 버티며 유모가 딸을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K씨가 지목한 유모의 아파트 CCTV를 모두 살펴봤는데 케일리와 K씨 그리고 유모 역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K씨는 딸이 사라졌는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이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하도록 유도했었죠. 우선 경찰은 허위 진술과 아동방치, 수사방해 혐의로 K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K씨는 2008년 4월 새 남자친구인 토니를 만났습니다. 토니의 룸메이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K씨가 일주일에 3번씩 딸을 데리고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K씨가 딸을 데려오지 않았고 K씨는 그들에게 조부모님이나 유모가 딸을 돌보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토니와 룸메이트도 케일리의 실종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토니는 케일리가 사라진 한 달 동안 K씨가 매우 행복해 보였고 걱정이나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토니는 DJ였으며 댄스 대회를 열었는데 K씨는 무대에서 춤을 추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또한 K씨는 케일리가 사라진 시점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문신을 새기기도 했었습니다. 케일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K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5일 K씨의 부모님은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했고 K씨는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K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과 대중들은 그녀의 집 앞에서 항의하며 비난하기도 했었죠. 경찰과 수백 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올랜도 주변에서 여러 차례 케일리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아이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8월 11일 K씨가 감옥에 있었을 때 계량기 검침원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K씨의 집 근처 숲에서 가방을 발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관 2명이 숲속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었죠. 케일리가 실종된 지
거의 반년이 지난 2008년 12월 11일 그 검침원은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번에 경찰이 숲속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그가 말한 가방과 시신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골은 가방 근처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야생동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유해를 수거하는 데만 무려 나흘이 걸리고 말았죠. 그 유해는 반년 동안 실종된 케일리로 밝혀졌습니다. 케일리의 입과 코 주변에 방수 테이프가 붙여 있었고, 그래서 법의학자는 타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케이 씨가 집에서 케일리를 살해한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발견된 가방은 빨래 가방이었고, 케일리와 함께 발견된 담요는 케일리가 주로 사용했던 담요였기 때문입니다. 케이 씨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녀는 동료 수감자에게 호세라는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그는 나중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호세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에게 케이 씨의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케이 씨가 100% 무죄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2011년 5월 예정이었고,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너무 많아 현지 배심원단이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배심원단을 선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찰은 1급 살인 혐의로 케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6월 16일 오후, 케이 씨가 케일리에게 클로로포름을 먹여 혼수 상태에 빠뜨린 뒤 테이프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케이 씨가 몰고 나간 차량에서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었죠. 범행 후 케일리를 담요에 싼 후 세탁 가방에 넣은 뒤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남자친구에게 향했습니다. 다음 날 차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케이 씨가 숲속에 케일리를 버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사는 케이 씨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으며 무책임한 어머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케이 씨는 무려 한 달 동안 딸을 찾지 않았고 차를 이유 없이 버렸습니다. 또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유모가 케일리를 납치했다며 꾸며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케이 씨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사라진 한 달 동안 케이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사는 케일리가 발견된 숲이 케이 씨의 본가와 매우 가깝다며 외부인이 범인일 가능성보다 케일리가 범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 씨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케이 씨가 임신했을 때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출산 후 입양 보내고 싶다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케이 씨가 새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는데 딸이 방해가 되어 결국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인 호세는 반박을 이어나갔습니다. 신디는 6월 16일 아침 병원에 출근했고, 조지와 케이 씨가 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케일리가 사라졌다는 게 호세의 주장입니다. 이어 두 사람은 케일리를 찾기 위해 뒤뜰로 향했고, 뒤뜰 수영장에서 익사한 케일리를 발견합니다. 그때 조지는 케이 씨에게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조지가 딸을 돕기 위해 케일리의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즉, 케일리의 죽음은 사고사였고 조지가 시신을 처리했으며 케이 씨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었죠. 호세의 주장을 들은 방청석은 술렁였고, 조지와 신디 역시 케일리가 익사했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호세의 방어 전략은 매우 영리했으며 케이 씨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족 중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사는 케이 씨가 책임이 없다면 왜 유모가 케일리를 데려갔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처음부터 사고사라고 말하지 않았었냐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변호사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호세는 케이 씨가 거짓말하도록 자랐으며 8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짐승 같은 조지의 행동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래서 케이 씨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변호사의 주장에 맞춰 케이 씨는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방청석에 앉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조지는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들었을 때 법정으로 달려가 그를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훗날 조지는 증인석에 앉아 눈물을 보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가장 사랑하는 손녀를 잃었고
딸마저 잃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장도 잃었으며 이후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죠. 너무 절망적이어서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지만 구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변호사 호세는 조지가 케일리를 은폐한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재판이 시작되기 전 호세는 조지와 신디에게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상기시켰었습니다. 비로소 조지는 호세가 말한 희생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죠. 조지는 상처를 입었고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호세의 주장에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11시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K씨에게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죠. 배심원단의 이러한 결정은 기자들과 검사, 심지어 판사마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정의가 사라졌다며 항의를 이어나가기도 했었죠. 미국은 누구든지 동일한 범죄로 2번 기소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K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심원단이 호세에게 놀아났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 배심원은 무려 1000통이 넘는 협박 이메일을 받기도 했었죠. 그 배심원은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K씨가 무죄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한 배심원은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결국 배심원단은 K씨에게 거짓 증언을 포함한 4가지 경미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K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달러를 선고했지만 K씨는 항소를 이어갔고 결국 3건의 혐의는 취하되었습니다. 그렇게 K씨는 고작 1년형을 선고받고 말았죠. K씨는 석방된 후 변호사인 호세와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옥중에서 K씨는 ABC 뉴스에 케일리의 사진과 비디오를 독점 판매해 큰돈을 벌기도 했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K씨는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2013년 K씨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대부분의 빚은 변호사 비용이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K씨의 파산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2015년 12월 15일 호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인 도미닉은 법정에서 소송 비용을 중심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언론은 그의 증언을 입수하게 되었고 여론은 폭발하고 말았죠. 2008년 7월 26일 도미닉은 호세가 자신에게 찾아왔고 그때 호세는 K씨가 자신의 딸을 살해했는데 숲속 어딘가에 아무렇게나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호세는 그 숲이 넓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케일리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며 도미닉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죠. 얼마 후 도미닉은 K씨의 집 수영장 사진을 보고 케일리가 수영장에서 익사한 것처럼 꾸미라며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이어 K씨가 이를 보고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꾸미라고 제안했었죠. 그런데 법정에서 호세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조지를 추가해 그를 비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도미닉은 호세의 사무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K씨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도미닉은 K씨에게 변호사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지만 K씨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K씨가 변호사 비용을 성으로 갚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었죠. 여기에 대해 호세는 K씨와 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폭로가 나왔음에도 K씨가 케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K씨는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K씨는 가끔 어머니와 연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버지와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플로리다주는 실종 아동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최대 20년형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